안녕하세요. 저는 한문이라고 합니다. 사는 게 참 힘드네요.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것도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인생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젊을 적부터 항상 반듯하고 올곧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아내도 저희 그런 점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죠. 나는 당신이 어딜 내놔도 의젓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좋아요. 저희 부부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일도 열심히 했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가난한 건 정말 싫었습니다. 막노동터에서 시작해서 용달 화물 운송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시작한 게 고깃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가게 자리도 좋지 않았고 단골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도우셨는지 10년, 20년 어찌어찌 가게를 유지하다 보니 주변 상권이 발전하면서 평범했던 가게 자리가 나중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당이 되더군요. 덕분에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고 나중에는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젊을 때야 돈이 없어도 내가 예쁘고 잘났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는데 나이가 드니 돈이 없으면 정말 내 자신이 비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젊고 탄탄한 몸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집 앞 계단 하나도 무섭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 보람은 제 아들 태성이었죠. 아내와 저를 반씩 닮아 참 늠름하고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공부머리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시켜도 아이가 도통 재미를 붙이지 못하더군요. 과외까지 붙여 대학까지는 어떻게 보냈지만 결국 힘들어하다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도 방황을 거듭하더니 이 일 잠깐, 저 일 잠깐 하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저와 아내에게 태성의 방황은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 오후 늦게까지 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건 고역이었죠. 차라리 혼자 방황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여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태성의 뺨을 세게 한 대 쳤어요. 사진 속 여자애는 태성이랑 마찬가지로 한참 방황하게 생겼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둘이 자주 술을 먹다가 친해졌고 친해지다 보니 여행도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자애가 임신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한 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이가 없었는지 태성을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결국 여자애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난 장소는 집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이름은 한지수.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말투까지 어찌 보면 우리 아들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죠. 문제는 지수 뱃속에 태성의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임신했다? 일단 그건 알겠는데 아가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수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머뭇거리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이상한 기운을 느낀 제가 태성과 지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 재차 묻자 지수가 그제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저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아내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보육원 출신의 고아. 그런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를 품고 있다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분명 우리는 아들을 반듯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아내는 결국 감정이 폭발했는지 좀 쐬고 오겠다 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이 마음을 다잡은 제가 태성과 지수를 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니? 둘이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생각은 해봤어. 그러자 태성이 주저없이 대답하더군요. 저 지수랑 결혼할 거예요. 제가 이 아이 책임지고 싶습니다.
결혼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태성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쇠꼬챙이로 후려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옆에 앉은 지수는 태성의 손을 꼭 잡고 감동받은 얼굴로 태성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꼴을 보니 더 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말은 좋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결혼해서 내 여자를 책임지겠다는 거냐? 제가 던진 질문에 태성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일단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겁니다. 방법을 찾겠다니. 부모 도움 없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도움 안 받고 지수랑 아이랑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당장 한 달 월급 받을 직장도 없으면서 부모 도움도 안 받겠다니 이 무모함에 어이가 없었죠. 동시에 지수와 그 뱃속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라고 하면 그 꼬인 팔자는 더 꼬여만 갈 테고 그 결과 지수와 아이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도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마. 밖으로 나가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한참을 말없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떳떳하게 살아왔던 저희였기에 자식 문제로 이렇게 모든 게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품에 있던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깊게 빨아들이니 붉게 타오르는 담배불이 마치 저를 향해 도약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불꽃이 꼭 타들어가는 제 마음 같더군요. 그때 아내가 제가 물고 있던 담배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한 대 줘봐요. 당신이 준성이 가지고는 끊었잖아. 지금 안 피게 생겼어요. 당신도 나오자마자 물었잖아요. 타당한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새 담배에 불을 붙여 아내에게 건넸죠. 아내가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더니 곧 콜록거리며 기침을 해댔습니다. 심란한 마음 정리나 될까 싶어서 폈는데 도움은커녕 더 어지럽기만 하네요. 그렇게 한참을 더 침묵으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시켜야겠죠? 글쎄, 잘 모르겠네.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성이도 문제지만 저 지수라는 여자를 봐요. 고아에 애까지 무턱대고 베고 같은 여자로서는 딱하고 불쌍해요. 그럼 동정심 때문에 저 둘을 결혼시키자는 거야. 당연히 아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찢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태성 때문이에요. 아까 저 여자가 태성을 바라보던 표정 봤잖아요. 우리가 반대하면 태성이 집을 뛰쳐나가서라도 일을 저지를 심산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방황하던 아이인데 험한 세상에 맨몸으로 내놓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우리 곁에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곁에 두자고. 가게에 출근하라고 해요. 설거지 같은 기초부터 제대로 알려주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둘이 없어도 사람 구실은 하고 살지 않겠어요. 담담하게 아내의 말을 들으며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담배를 야외 재떨이에 비벼 끄고 아내와 함께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자 태성과 지수가 움찔하며 긴장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났죠. 자기들 생각에는 어엿한 성인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제 눈에는 덩치만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둘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태성아,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라. 둘이 결혼하란 말이다. 제 말에 태성이 눈이 번쩍이며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좋아할 게 아니야. 태성아, 넌 이제부터 지수랑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당연하죠.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살게요. 아직도 목이 칼칼했지만 담배 연기와는 별개로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좋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가게에 출근해라. 그리고 지수라고 했지. 너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가게에 나와 일을 배워라. 둘 다 성인으로서 자기 아이와 배우자를 책임지고 싶다면 말이다.
그게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이다. 제 말이 끝나자 태성과 지수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태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아들 내외와의 불편한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동업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둘을 가게 직원으로 부려먹는 것에 가까웠죠. 처음에는 둘 다 적응하기 힘들어 하더군요. 태성이는 제 방식에 불만이 많았고 지수와도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가혹하게 일을 가르친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녀석이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걸 전수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깐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길에 태성이가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빠가 일을 알려주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저랑 스타일이 안 맞아요. 당장 지수랑 같이 살아야 하는 생계 문제만 아니면 차라리 내가 나가든 아빠를 쫓아내든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서운하더군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녀석은 제 마음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당시 태성이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산 준비에 임신한 아내의 비위까지 맞추고 저한테 일까지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녀석에게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저라면 받아주는 게 아버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으며 넘겼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태성이는 점차 일을 배우더니 돈 버는 재미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방식에도 차츰 익숙해졌죠.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장사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녀석을 단단히 가르쳤습니다. 손님을 성심성의껏 대하면 그게 결국 장사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몸소 깨닫게 했죠. 그때 가게 단골 중에 건물주 김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저희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동갑이더군요. 성격도 잘 맞아서 서로 집에 놀러가는 친구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인근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쫓겨날 걱정이 없었죠. 예상치 못한 인연 덕분에 큰 이득을 본 셈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태성이와 지수도 점차 일에 적응해갔고 손자가 태어날 즈음에는 능숙한 직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하게 태어난 손자와 함께 둘이 서툴지만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와 아내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늙고 약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와 아내는 늘 새벽같이 나가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보다 늦게 나오곤 했죠. 저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지금 기운이 넘칠 때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부지런히 해야 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좀 이해해줘요. 젊은 놈들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럼에도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아내가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119를 불렀고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더군요. 급성 뇌출혈입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후유증도 상당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다니요.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때부터 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는 아들 내외에게 맡기고 저는 병원에서 아내만을 돌봤습니다. 간병인을 쓸까도 고민했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직접 돌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쓰러진 이후 아내는 완전히 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자상하고 사려 깊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누워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죠.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오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곁을 떠났고 저는 매일 간병하며 눈물로 보낸 터라 더는 흘릴 눈물도 없을 줄 알았지만 아내가 화장되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함께 슬퍼해 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 김 씨도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위로를 건네주었고 그 덕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유고를 집으로 들고 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요양원에서 시체처럼 살지 않겠다. 아들 내외에게도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연명 치료 같은 건 하지 마라. 그냥 편히 보내다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아내가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저 역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생명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나니 한동안 멍하니 집에 앉아 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를 먼저 찾는 사람도 없고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을 만나도 아내 없는 자리가 어색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몸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건물주 김 씨였습니다. 누가 찾아왔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김 씨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서 있더군요. 손에는 양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오랜만에 둘이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김 씨는 간단히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 사장, 요즘 가게는 나가 보고 있는 거야. 가게라 안 나간 지 꽤 됐지. 아들 녀석한테 아예 맡긴 지 벌써 몇 년이야. 그래? 근데 가게가 좀 이상해졌어. 김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태성이가 설마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 간병으로 한동안 가게를 돌보지 못했지만 그만큼 아들 태성을 믿었기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고 녀석도 곧잘 흡수했으니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김 씨가 이런 말을 하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찜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혹여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아들 내외가 조금 소홀해진 것일 거라 생각하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원래라면 저와 아내가 장사 준비를 하던 시간으로 지금쯤 태성이와 지수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가게들은 이미 불을 켜고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만 어두운 밤처럼 조용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답답한 마음에 가게 전동 셔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여전히 같더군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혼자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방 상태를 보니 제가 없는 동안 정말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언제 생겼는지 모를 얼룩들과 쌓인 먼지들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바닥부터 일구어낸 가게인데 겨우 몇 년 만에 이렇게 망가져 버리다니요. 아내와 저희 정성이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말입니다. 녀석들이 오면 정신이 들도록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쓸고 닦고 야채를 다듬으며 아내와 함께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몸은 몇 배로 힘들고 아내가 더 그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돈을 꾸준히 벌 창구를 가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소중한 가게를 이렇게 망가뜨리다니요. 주방 일을 마치고 손님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아침 햇살이 비치더니 해를 등지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저는 이미 장사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요. 지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보더군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가게에는 어쩐 일이세요? 지수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가게에 제가 왜 왔냐니요. 그 말이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가게 꼴이. 이딴 식으로 해서 손님들 대접을 제대로 한 것 맞냐. 제 말에 지수는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명품 티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고기 냄새와 양념이 튈 수 있는 고깃집 사장이 입을 복장은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지수, 너 여기서 일하는 거 맞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가게인데 당연히 여기서 일하죠.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젊은이 넷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죠. 누구냐고 지수에게 따져 물으니 결국 지수가 실토했습니다. 저희 가게 직원들이에요. 손님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람도 써야죠. 직원을 4명이나 쓰다니요. 예전에는 저와 아내, 아들, 며느리 이렇게 4명이서 운영하던 가게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리를 비웠으니 2명 정도 고용하는 건 이해가 갔지만 4명이나 되는 직원이라니요. 그런데 지수의 말을 들어보니 4명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일이 바빠서 2명 정도 더 써요.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일손이 부족하다니. 너랑 태성이까지 포함하면 점심시간에만 8명이 일하는 건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그러자 지수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때 잠깐 나가요. 가게 주인이 장사를 안 하고 나간다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을 한다더니 명품 옷을 입고 온 순간부터 느껴졌던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성과 며느리는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놀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내와 제가 평생 열심히 키워온 가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멋대로 행동하며 자기 할 말을 마구 쏟아내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난 건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태성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장이 없으니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태성이 나타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둘과 함께였습니다. 태성이 저를 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양복쟁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보였고 심상치 않은 기운에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 가게에 무슨 일로 오셨소? 양복쟁이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게를 인수하러 왔습니다. 인수.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모르는 사이에 가게를 남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태성과 실랑이를 벌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가게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길 생각은 없으니 당장 나가. 양복쟁이들은 당황하며 주춤거리더니 나갔습니다. 목과 팔에 문신이 있는 걸 보니 양복쟁이들이 그리 질이 좋은 부류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태성이가 불만을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아빠,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막무가내, 그건 제가 할 소리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말했죠.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냐?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가게를 저런 사람들한테 넘기려 하다니. 아빠가 그동안 고생하신 건 알지만 이제 이 가게는 제 가게이기도 해요. 요즘 불경기라 장사도 잘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팔아서 권리금을 받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가게라고. 이건 내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제일 황당하구나. 나랑 내 엄마가 힘들게 가꿔놓은 가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가게가 된다는 거니. 내가 사업자 명의를 너한테 넘겨줬다고 해서 그냥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큰 착각이다. 저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 직원들 상태를 봐라. 너 요즘 가게에는 나오는 거니? 제 말을 들은 태성이는 고개를 피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뻔했습니다. 저와 아내처럼 가게에 온 마음을 쏟는 대신 녀석은 가게에 대한 관심도 없이 방치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마음은 분노로 끓어오르면서도 결국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었기에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태성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태성에게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제 말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툴툴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태성의 팔에 채워진 고급 시계를 보고 저는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가게 형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였습니다.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능력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된 녀석이 그 돈으로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소비에 정신이 나가 버린 것이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녀석도 중년의 나이인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태성이 혼자서도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직접 가게에 나가 뛸 거다. 너도 새벽부터 나와서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이러다간 모두 다 망한다. 직원들에게도 말해서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라. 그러자 태성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얼굴로 서 있었지만 태성이는 오히려 저를 답답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가게를 본 건 저예요. 아빠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셨던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도 가게에 기여한 만큼 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태성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가게는 이제 제 거나 다름없다고요. 더 이상 아빠 소관이 아니에요. 엄마 간병 때문에 아빠가 가게를 비우셨고 사업자 명의도 이미 제게 넘겨주셨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순간 태성의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라니. 이 가게는 제가 기초부터 만든 가게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던 허름한 자리를 발품을 팔아 찾아내고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을 단골로 만들어내기까지 모든 게 저와 아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아들이 저를 이 가게에서 밀어내려 하다니 그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쏟아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고생한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며 하루를 기분 나쁘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생각 정리하고 있어라. 분노를 눌러 담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일 때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들리던 아내가 보던 TV 소리, 저를 위해 준비된 요리 냄새와 따뜻한 열기, 환히 켜진 거실의 불빛,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고요하고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고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흔적을 쫓으며 지새운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갔던 건 단순히 건물주 김 씨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만은 아니었죠. 집에만 있는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아내가 없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저 이렇게 있다가는 제 스스로도 무너질 것만 같았죠. 그래서 살고자 나갔던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게마저도 아들이 자기 것이라며 우기고 있었으니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걸린 아내의 액자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없는 얼굴로요. 그런 아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무감도 들었죠. 태성이가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기침이 자꾸 나왔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하루하루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건강과 정신이 허락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주지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해 전동 셔터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틀렸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열렸던 문이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서서히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다시 번호를 눌렀지만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나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태성이가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젖먹이 시절부터 온 마음을 다해 키운 태성이가 고작 어제 몇 마디 했다고 아버지를 배신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태성이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러나 긴장한 나머지 휴대폰을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집어들었지만 액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태성이에게 전화를 걸어볼 방법조차 없게 된 겁니다. 망가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저는 가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태성이가 정말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권리가 이미 태성이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디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며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태성이가 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의 서늘함은 지나고 점차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저 멀리 그림자를 밀어내며 점점 제 발치까지 닿을 무렵 태성이 지수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휴대폰이 망가진 탓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해가 높이 떠 있는 것을 보니 이미 8시는 훌쩍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입구에 서서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이가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말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셨던 거예요. 새벽 내내 바깥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작은 안부라도 물어주길 바랐지만 태성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저를 스쳐 지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여기에는 왜 또 와 계신 거예요? 왜 오다니? 내 가게에 오는 게 잘못이라도 된다는 말이니. 제 말에 태성이는 피식 웃더니 비웃음을 섞어 말하더군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이제 아빠 가게가 아니라고요. 법적으로건 뭐건 이제 아빠 손을 떠났으니까 당장 비켜주세요. 장사 준비해야 된다고요. 말을 하며 태성이는 저를 밀쳐내며 가게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 녀석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한태성,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태성에게 한 번도 나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혼전 임신까지 해버린 녀석을 위해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녀석은 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 대부분을 저에게 기대어 살았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우를 받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태성이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얼마 전에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망신 줘놓고는 뭘 잘못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염치도 없으세요. 친구들, 내가 언제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거냐? 가게 인수하러 온 애들요. 걔네 다 제 친구들이에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끈끈한 사이라고요. 요즘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걔네가 저를 생각해서 인수해주겠다고 한 거였는데 아빠 때문에 다 틀어졌잖아요. 아무튼 전 이 가게를 걔네한테 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만 물러나세요.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팔겠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건 전적으로 태성이가 직원들을 과도하게 고용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운영하던 방식으로만 돌아가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건 분명했지만 태성은 제 말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태성을 사랑했습니다. 언젠가는 태성에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뺏기듯 내어줄 순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내 거다. 내가 아내와 함께 만든 소중한 가게다. 내가 이렇게 뺏어갈 순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성이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경찰이라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볼까요? 경찰? 태성이, 너 정말 내 아빠가 경찰에 끌려가는 꼴이라도 보고 싶은 거니? 내가 너를 위해 해줬던 모든 걸 다 잊은 거야. 제 말에 태성의 눈빛이 번쩍이며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못 참겠네요. 제가 아빠 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새벽마다 여러분. 끌어내고 일 오늘은 못한다고 재물운이 들어올 때 구박하고 나타난 제가 그런 모멸감을 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모멸감이라니. 저는 그저 태성이가 나중에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길 바라며 도와준 것이었는데요. 그랬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요. 잘난 아빠는 이제 신경 끄세요. 오늘 이후로 또 가게에 나타나면 경찰 부를 각오하시고요. 태성의 마른 심장을 도려내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그 옆에서 지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같은 생각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정말 태성의 말대로 제가 그런 아버지였던 걸까? 아니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버지였던 걸까? 평생 하나뿐인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바보같이 명의까지 넘겨줘 스스로를 노인 취급하며 버려진 꼴이라니요. 너무 창피해서 아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며느리 앞에서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안에 간병으로부터 시작된 지친 제 자신이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들 힘도 없어서 땅만 바라보며 걸었죠.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가씨 하나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휴대폰 줘주시면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이미 부서져 사용할 수 없었고 연락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에 없고 아들은 저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연락한다는 말인가? 살면서 처음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빈자리에 괴롭고 가게는 이제 태성이 허락하지 않으니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갈 곳을 잃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아가씨의 도움으로 겨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금방이라도 안방 문이 열려 아내가 저를 맞이해 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슬퍼서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아내를 잃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배신당해 버림받은 지금 도저히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목을 메고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깥 출입을 완전히 끊고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까지 망가져 세상과 단절된 채로 말 그대로 방구석에서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오늘이 며칠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두드림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짜증이 나서 결국 문을 열었죠. 뜻밖에도 건물주 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한 사장, 몰골이 왜 이래?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제 몰골이야 설명하지 않아도 뻔했겠죠. 저는 별말 없이 김 씨를 집 안으로 데리고 차 한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주 앉으니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억울함과 슬픔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기에 유일하게 만난 김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겁니다. 김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내 아들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통보하더라. 결국 그 녀석이 일을 저질렀구만. 슬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내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공간을 끝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 아들이 가게를 넘기겠다는 그 종자들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김 씨의 말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김 씨가 종자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말로 좋지 않은 부류를 말할 때뿐이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내 아들이 장사 수완이나 사람 보는 눈은 정말 꽝이다. 그런데 이번에 가게 인수하겠다는 놈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양복 쫙 빼입었지만 목이나 발에 문신을 숨긴 양아치들이더라고. 아는 사람 통해 알아보니까 불법적인 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놈들이었어.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사장,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내 건물 망치면서까지 그런 것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다시 가게를 맡아서 장사할 생각이 있나? 동업 형식으로 하면 내가 직접 추가 투자도 할 거야. 김 씨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저 멍하니 김 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김 씨가 다시 힘있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 사장, 다시 장사해 볼 생각이 있나? 그제야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돌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김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김 씨, 나에게 그 기회를 준다면 뭐든 다 하겠네.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럴 줄 알았어. 사실 그래서 이미 일도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라니. 김 씨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가게 인수자들을 데려왔을 때 그 계약이 끝나는 대로 가게를 빼라고 통보했어.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내 아들이 그렇게 믿던 그놈들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등을 돌리더군. 처음부터 자기들 목적은 내 가게가 아니라 내 건물 위치였던 거야. 김 씨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태성이 말대로 가게를 인수했더라면 아내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을 겁니다. 참, 내 아들이 내게 전화하면서 욕을 퍼붓더라. 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그제야 망가진 휴대폰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자 김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이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자. 휴대폰은 내가 아는 사람 통해 새로 마련해 줄 테니까 지금은 가게로 가보자고. 가게로? 그래. 지금 내 아들이 가게에서 얼마나 깽판을 치고 있는지 말도 못해. 그렇게 김 씨의 차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태성에게 처참히 쫓겨난 이후로 처음으로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비참했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김 씨와 함께 가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폐업 장사라는 글씨가 빨간 스프레이로 가게 유리창과 간판에 흉측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는 내부 불이 꺼져 있었고 문은 아무렇게나 열린 채였습니다. 제가 알던 가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귀곡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빈 가게 한가운데에 태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고 녀석은 건들건들 취해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태성이는 동태눈처럼 멍하니 있다가 저를 알아보자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요.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가오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울면서 하소연을 쏟아내는 태성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나 이제 완전 망했어요. 인수하려던 것도 다 망했고 인수 추진비까지 제가 다 뒤집었었어요. 친구들이 조폭까지 끌어들였고 집 대출도 있고 이것저것 산 거 할부까지 합치면 아빠 제발 저랑 같이 장사해요. 제가 기초부터 다 배울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빠 말대로 할게요. 제발요. 울며 매달리는 태성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훌쩍 커버린 술에 취한 태성이었지만 문득 어린 시절 실수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김 씨가 한 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난 자네 아들과 함께 일할 생각은 없네. 김 씨의 말에 태성이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애원하는 빛이 가득 담긴 눈을 마주하자 여러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태성이 처음 태어나던 순간 방황하던 사춘기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저를 비웃으며 쫓아내던 얼굴까지. 하지만 그런 기억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태성, 너 이 가게를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랑 아빠가 여기서 고생한 건 생각해봤니? 당연히 생각했죠. 생각을 했던 아이가 엄마가 쓰러진 이 가게를 엄마의 자취가 남은 이곳을 삼류 깡패들에게 넘기려고 해. 너를 키우고 돌본 나를 잔인하게 쫓아내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 안 하던 내가 이제 와서 매달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았니. 제 말을 들은 태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김 씨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난 너와 더 이상 같이 일할 생각이 없어. 내가 빚더미를 떠안든 며느리와 함께 공경에 처하든 그 모든 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던 대로 그러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니. 제가 태성이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태성의 눈이 커다랗게 확장되더니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가게를 때려 부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와 김 씨는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도움 덕분에 저는 가게를 다시 되살렸습니다. 시설을 보수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단장했습니다. 직원들을 새로 뽑아 철저히 교육한 덕에 한때 반신반의하던 손님들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떠나갔던 단골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게는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태성과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지수를 통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거지꼴이 되어 가게를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품 옷은 사라지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찾아와 생활비를 구걸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주었지만 저는 그 이상의 도움은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쉬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태성을 처음부터 더 강하게 키우고 스스로의 책임을 지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그저 과거일 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가게를 지켜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이 허락한다면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면 태성과도 화해할 날이 오길 희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